산봉우리에서 바라본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처음에는 온 세상이 희뿌연 안개에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가 한 겹 한 겹 걷히고 마침내 찬란한 햇살이 대지를 비춘다. 그때의 풍경은 안개에 가려져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선명하다. 노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젊은 시절의 바쁨과 욕망이라는 안개가 걷히고 나면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면 온갖 시비와 득실이 모두 한낱 꿈과 같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소중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바로 노년이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있는가 하면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는 날도 있다. 하지만 구름 위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깊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밝은 햇살이 비칠 것이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시간이었다. 40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학자로서의 명성도 잃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후세에 길이 남을 사상을 정립했다. 그가 유배 초기에 한 말이 인상적이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절망의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그는 60세가 넘어서 완성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이는 단순히 나이든 학자의 작품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지혜의 결정체였다. 학문은 젊은 날의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것이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쇠퇴의 시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성숙의 시기다. 경험이라는 토양 위에서 지혜라는 꽃이 활짝 피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과의 경쟁에 몰두하느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여유가 없었다. 사회적 성공과 인정을 위해 달려가느라 정작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서 자유로워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업적 의무에서 해방되는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때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듯 인생도 각 시기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봄에는 새싹의 생동감이 있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의 풍성함이 있으며 가을에는 성숙한 열매의 달콤함이 있다. 그리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다. 노년은 인생의 겨울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쓸쓸하고 메마른 계절만은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떨어뜨리고 본질만 남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계절이기도 하다. 겨울 나무를 보라. 잎은 모두 떨어졌지만 뿌리는 더욱 깊어졌고 가지는 앙상해졌지만 몸통은 더욱 단단해졌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기술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해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지혜다.
젊을 때는 모든 일을 직선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벽에 부딪히면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안 되면 더 세게 밀어붙였다.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더 많은 노력으로 극복하려 했다. 하지만 물이 바위를 만날 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회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물은 바위를 부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신 바위 주변을 따라 흘러가면서 더 넓은 땅을 적시고 더 많은 생명에게 도움을 준다. 그 과정에서 바위도 서서히 깎여 나가고 결국 물이 원하는 길을 만들어낸다. 노년의 지혜도 이와 같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되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중용의 실천이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빨리 걷지 못하니까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꽃을 볼 수 있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니까 마음의 짐까지 덜어낼 수 있다.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니까 평지의 풍경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정약용은 71세에 노인 일개사라는 시를 지었다. 노인의 즐거운 일 6가지를 노래한 이 시에서 그는 대머리가 되어 머리가 시원한 즐거움, 이가 다 빠져 치통이 없는 즐거움, 눈이 어두워 장글씨가 보이지 않는 즐거움, 귀가 먹어 소음이 들리지 않는 즐거움을 말했다. 노년의 불편함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과거의 아픈 기억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다. 정말 소중한 것들만 마음에 간직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몸이 불편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편함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불필요한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로 바라보라. 정약용은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고 했다. 몸의 경험, 고통의 경험도 모두 배움이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며 인생의 지혜를 전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는 가르침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마시게 할 수 없고 목마른 자가 스스로 마셔야 한다고 했다. 이는 노년기 인간관계의 핵심을 보여준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다. 경험이 풍부한 만큼 그들의 실수를 미리 볼 수 있고 더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바쁜 삶이 있다. 정약용의 이 말을 기억하라. 자녀들의 무관심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되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고 조건을 내려놓고 그저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젊었을 때는 각자 바빠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 아이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다.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역할과 기능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다. 정말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라. 서로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솔하게 대화해보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해보라. 젊었을 때는 몰랐던 배우자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기에 가능한 깊은 이해가 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작은 몸짓 하나로도 위로를 전할 수 있다. 이런 관계의 깊이는 젊은 부부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중한 자산이다. 물론 때로는 갈등도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포용하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듯이 배우자도 완벽하지 않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는 또 다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순수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라.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젊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이들에게서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손자, 손녀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마라. 그것은 그들의 부모가 할 일이다. 당신은 그냥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된다. 맛있는 것을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선별적이 되어도 좋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한정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롭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우정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정약용은 75세까지 살면서 마지막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는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배움이 가능하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공부였다면 이제는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배울 수 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공부, 점수를 위한 학습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학습이 가능한 때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라. 나이가 많다고 언어 습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 빠르지는 않겠지만 경험과 지혜가 뒷받침되면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관심 있는 언어를 하나씩 도전해보라. 그림을 그려보라. 정확한 기법보다는 표현의 즐거움에 집중하라.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화폭에 담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 완성된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그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이 더 중요하다. 수채화든 유화든 색연필이든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 시작해보라. 음악도 좋다. 악기를 다루는 것이 어렵다면 감상만으로도 충분하다.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탐구해 보거나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요들을 다시 들어보며 추억을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다. 피아노나 하모니카 같은 악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완벽하게 연주하지 못해도 괜찮다.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된다. 독서는 노년기 가장 좋은 것이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고전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라.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 읽는 책들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이와 의미로 다가온다. 같은 책이라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그것이 독서의 묘미다. 철학책, 역사책, 문학작품 등 장르를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읽어보라. 정약용처럼 여러 분야의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양이다.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독서 일기를 써보거나 가족들과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다. 정약용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했다. 하지만 젊을 때의 건강과 노년기의 건강은 다르다. 이제는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산책이 좋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걷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고 자연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라. 산책하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라.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들, 예쁘게 핀 꽃들,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이런 작은 발견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도 좋다. 대화하며 걷는 시간은 운동과 사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식사도 단순하게 하라. 복잡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 좋다. 혼자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차려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이 된다.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을 잊지 마라. 봄에는 나물류, 여름에는 시원한 과일, 가을에는 견과류,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음식 등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수면은 더욱 중요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누워있지 마라. 대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며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를 기다리라. 잠들지 못하는 시간도 휴식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라. 낮잠도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즐기라.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후 시간을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너무 길게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므로 적당히 조절하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면 즉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대처하라.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 정약용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정약용은 자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조급해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으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고 그는 말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각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누려야 할 아름다움이 있다. 노년은 인생의 가을이자 겨울이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대신 지금까지 얻은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는 시간이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래야 새로운 봄이 올 수 있다. 정원을 가꿔 보라. 큰 정원이 아니어도 좋다. 화분 몇 개로도 충분하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 꽃을 기르는 것도 좋다. 장미든 국화든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키워보라. 꽃이 피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 채소를 기르는 것도 의미 있다. 상추, 깻잎, 토마토 등 쉬운 채소부터 시작해보라.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의 맛은 특별하다. 무엇보다 뿌린 만큼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껴보라. 봄이 오는 소리, 여름의 풍성함, 가을의 풍요로움, 겨울의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껴보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은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정약용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어려운 농민들을 도왔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의학 지식을 활용해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나눔은 가진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받기보다는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 물질적인 것을 많이 줄 필요는 없다. 경험과 지혜, 따뜻한 위로와 격려만으로도 충분하다.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강요하지 마라. 그들이 원할 때만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라.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라. 당신이 평화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가장 좋은 교육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례하다고 불평하지 마라. 당신이 젊었을 때도 어른들은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예의도 바뀐다. 형식보다는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라. 겉으로는 무례해 보여도 속마음은 따뜻한 젊은이들이 많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되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라.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도움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나이와 체력에 맞는 활동을 찾아 참여해 보라.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 고독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긴다. 하지만 정약용은 고독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었다. 다산초당에서의 혼자만의 시간들이 그의 학문을 완성시켰고 후세에 길이 남을 사상을 정립하게 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괴로움이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라.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돌아보라.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찾을 수 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져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라.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명상 등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들이 많다. 일기를 써보라.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다. 감사했던 일, 기뻤던 일, 배운 일들을 적어보라. 시간이 지나서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편지를 써보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 컴퓨터보다는 손으로 쓰는 편지가 더 의미 있다. 손편지에는 마음의 온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고 했다. 노년기에는 특히 용서의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에 매여 있다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 젊은 시절의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 상처 준 말들을 모두 용서하라.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을 뿐이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라.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는 현재를 망치는 독이다.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라.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실망시킨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한과 분노는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현재의 행복을 방해한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용서가 쉽지 않다면 조금씩 시작하라.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라. 나는 이제 이 상처에 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족 간의 갈등도 이제는 풀어야 할 때다. 오해로 인한 서운함, 관점 차이로 인한 갈등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라.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져라. 자존심보다는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정약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위함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현실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매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다.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마라.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 하라.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라. 자신만의 유산을 남겨라. 꼭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족의 역사를 글로 남기거나 인생의 교훈을 담은 편지를 써두는 것도 좋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자체가 후세대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 자서전을 써보라. 완벽한 문장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중요했던 순간들, 배운 교훈들, 후회하는 일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라. 이것은 자신을 위한 정리이기도 하고 후손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다. 정약용은 결혼 60주년을 맞아 아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은 시를 지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지는 마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정약용은 매일 감사 일기를 썼다고 전해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 감사는 마음의 양식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라.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창가로 들어온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길에서 만난 이웃의 인사까지도 모두 감사할 일이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평안한 잠자리가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다음 날 아침이 더욱 기대된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는 이해를, 걱정보다는 희망을 선택하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라. 맛있는 식사, 따뜻한 차, 부드러운 침대,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까지도 모두 감사할 일이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라.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라.
감사 인사를 게을리하지 마라. 작은 도움도 크게 고마워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도와주고 싶어 할 것이다. 노후에는 분명히 고비가 있다. 건강이 고비, 경제의 고비, 관계의 고비, 정신적인 고비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모든 고비는 넘어갈 수 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라는 거대한 고비를 넘었듯이 당신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었을 때 정말로 인생이 바뀐다.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지혜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고비는 성장의 기회다. 순탄할 때는 발전이 없다.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힘이 생긴다. 근육이 저항을 받을 때 강해지듯 마음도 시련을 겪을 때 단단해진다. 고비를 피하려 하지 말고 맞서라. 그것을 통과하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더 가파른 길을 만난다. 하지만 그 가파른 길을 올라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노년의 고비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정상에 가까워지는 신호일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라. 고비를 넘는 비결은 단순하다.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절망의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고통의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노년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걸음씩 나아가라.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라.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따라 노년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만들어가자. 황혼이 아름다운 것은 하루의 마지막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빛의 깊이 때문이다. 당신의 노년도 그런 아름다운 황혼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빛이 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찬란하게 비추길 바란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